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는 서울회생법원의 실제 개인 파산 사건 기록 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는 건데요. 물론 특정 개인 사건이지만 모든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또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는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한 법률 문서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그 핵심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건 번호는 이제 2024 하단 이렇게 시작하고요. 파산 선고 예정일은 2025년 1월 20일이었고 첫 번째 채권자 집회,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모이는 날이죠. 그게 2025년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이었군요. 채무자는 60대 여성분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60대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여러 어려움이 좀 겹쳐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었을까요? 보고서를 보면 이제 2004년에 배우자분이랑 협의 이혼을 하셨고요. 그 후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노래방을 운영하셨는데 자영업을 하셨군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월세나 관리비 부담이 크잖아요.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폐업을 하신 거죠. 아휴,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게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생활 패턴 변화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고혈압, 당뇨합병증, 또 고지혈증 같은.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그 근로 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오신 겁니다. 사업 실패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니까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 그리고 이제 실직 상태가 되셨고 또 생활비나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게 직접적인 파탄 원인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사례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특히 그 건강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재정적인 파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건강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분의 재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채무액 같은 거요. 네, 총 채무액을 보면요. 약 5,607만 원 정도 됩니다. 5,600만 원이요?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채권자는 이제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그 외 두 곳 정도 더 있고요. 이 빚이 대부분 2006년 12월경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기 위해서 빌린 그런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향이 좀 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재 월 소득인데요. 이게 보고서상으로는 2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네, 월 21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와, 월 21만 원 소득으로 5,600만 원 넘는 빚이라니 정말 좀 막막한 상황이네요. 그럼 가진 재산은요? 재산은 전혀 없었나요?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이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인데요. 여기에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이 있으셨어요. 이게 파악된 유일한 재산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이 전부?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해서 재산 조사를 하는 변호사인데요. 네네, 파산관제인. 이 파산 관제인이 판단해낼 이 보증금 300만 원은 법으로 보호받는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본 거죠. 법적으로 압류 금지 재산이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관제인이 환가 포기 의견을 냈습니다. 환가 포기요? 그게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환가, 즉 재산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꾸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 300만 원은 처분하지 않고 채무자분이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최소한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는 않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파산 절차라는 것이 단순히 빚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특히 주거 안정 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파산 제도에도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군요.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도움을 받을 만한 가족은 없었나요? 기록을 보면 90세 노모와 37세 아들이 있긴 한데요. 모두 따로 살고 있고 부양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4년에 협의 이혼하셨고 이때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하고요.
또 1984년에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나 상속 여부를 확인하는 건 왜 중요한가요? 혹시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리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한 거군요. 그럼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났을 텐데 파산 관제인의 최종적인 종합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파산 관제인 이 사건에서는 홍연필 변호사인데요. 그분의 최종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뭔가요? 첫째는 채무자는 현재 월 소득 대비 채무가 너무 과도해서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 21만 원 소득으로는 5,600만 원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건 명확해 보이네요. 둘째는요? 둘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이걸 법률용어로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산재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한 재산인 보증금 3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가 포기 대상이니까요. 아, 나눠줄 재산이 없다. 그럼 셋째는? 셋째는 설령 그 보증금 300만 원을 파산재단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돈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관제인 보수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여러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법률 제545조에 따라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니 여기서 종결하자는 파산 폐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 파산 절차 자체를 그냥 끝내자는 거군요.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폐지되면 빚은 그대로 남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닙니다. 파산 폐지 의견과 동시에 면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면책이요? 네,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뜻인데요. 파산법에는 여러 가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가 심했다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 즉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차는 비용도 안 나오니 빨리 끝내고 파산 폐지 대신 빚은 모두 없애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파산제도의 핵심적인 취지 중 하나예요. 회생 가능성이 낮고 처분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절차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해 빨리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한 건의 보고서가 개인 파산 절차의 중요한 측면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60대 여성분이셨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재산인 소액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서 지킬 수 있었고 파산 절차 자체는 비용 문제로 더 진행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동시에 면책을 받아서 모든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과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질병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적이고 피하기 어려운 위기가 얼마나 쉽고 또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파산이나 면책 제도는 사실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야 어찌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작동하는 좀 사후적인 구제책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망가진 후에 수습하는 느낌이죠. 네, 그렇다면 개인이 이런 질병이나 실직 같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파산이라는 최후의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없을까? 뭐랄까, 좀 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어떻게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 구제 이전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 오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